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88 건강하게 삽시다. 이살리는 치과의사들 진행의 오혜선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도 이가 조금 시린데 괜찮겠지 하고 치과 방문을 미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사실 그렇게 넘긴 작은 불편함이 어느 순간 큰 통증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겪지만 의외로 잘 모르는 질환, 충치에 대해 정의부터 치료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충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통합치의학과 최진호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20년 정도 넘게 통합치의학을 진료하고 있는 치과의사 최진호라고 합니다. 네, 원장님과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충치는 다들 아는 병 같지만 사실 막상 설명하려면 좀 어렵더라고요. 이 원장님, 충치란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충치는 의학적으로 치아 우식증이라고 부릅니다. 입안의 세균이 당분을 분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산이 치아를 서서히 녹이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겉으로는 작은 점으로 보통 시작하지만 치아의 가장 바깥층인 범랑질부터 시작해서 상아질, 심하면 신경에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충치가 서서히 망가지는 병이다, 이 시간이 문제인 병이다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예. 초기에는 주로 거의 통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는 증상이 없어서 방치되기가 쉽고 증상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꽤 진행된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별 증상이 없이도 꽤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일관된 불편함이 있다면 검진 시에 의료진에게 알려주시면 올바른 진단을 내리는데 좋은 정보가 됩니다. 네, 이 증상이 있을 경우엔 병원을 방문을 하는데 아직은 참을만 해, 이렇게 큰 통증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방치해도 괜찮은 건가요? 정지우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충치였지만 여러 조건들이 맞아서 멈춘 것을 말합니다. 거울로 보이는 씻는 면의 작은 점이나 실선들이 간혹 정지우식으로 판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진 시에 의사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고 그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관찰하자고 얘기합니다.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치는 자연적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세균, 그리고 당분에 노출되는 시간의 누적, 그런 것들이 지속되면 범랑질에서 상아질, 결국 신경까지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지우식이 아닌 충치를 생활 습관만 개선한다고 진행을 멈추고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충치는 자연적으로 멈추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마 다들 양치 잘 하고 계실 텐데요. 이 양치를 잘 해도 충치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양치를 잘 하는데 충치는 왜 생기는 건지 궁금한데요. 충치의 원인이 궁금합니다. 충치가 생길 때는 세균, 그리고 당분, 시간의 누적, 치아의 구조,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작용하여 생성이 됩니다. 특히 생활 습관 측면에서 보면 잦은 간식, 단 음식 섭취 후 제대로 양치하지 않는 습관, 야식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간혹 단 걸 잘 안 먹는데 충치가 생겼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밥이나 빵도 침과 함께 분해가 되면서 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시간이 지나면 단 음식을 먹은 것과 비슷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당분을 별로 섭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충치균에게는 충분히 먹이를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 분비량도 저희가 유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침은 그 자체로 세정 능력이 있습니다. 침 분비량이 많으면 그만큼 구강 내 산성 성분을 씻어내는 능력이 좋은 것이므로 충치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신질환, 스트레스, 약물 부작용 등으로 침 분비량이 예전만 못하다면 충치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치아 배열이나 교합이 안 좋은 경우에도 충치에 좀 취약해지게 되는데, 치아 사이 어금니 홈처럼 칫솔이 닿기 어려운 부위는 플라그, 치면 세균막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머무르게 되고 제거가 어렵게 됩니다. 이는 충치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치아 배열이나 교합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의 입술질로는 그 치면 세균막을 제거하기가 더욱 어렵게 됩니다. 치실이나 치간칫솔 같은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치면 세균막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치아의 형태, 그다음에 범랑지의 강도, 침 분비량 등은 유전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충치 발생 위험에 차이가 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충치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아이들 충치에 대해서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들 충치는 유독 왜 이렇게 잘 생기는 건가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이는 성인 치아보다 좀 약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밤중 수유나 간식 후에 양치가 부족하면 충치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전이니까 빠지고 나면 연구치 새로 날 거니까 괜찮아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신데, 아이 충치를 방치하여 연구치아 배열에 악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전이의 충치 치료도 적극 나서야 될 것입니다. 아이들 충치 치료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충치가 생겼을 때 증상은 좀 어떤가요? 초기에 대부분은 증상이 잘 없습니다. 간혹 치아 표면에 하얗게 변색이 생기거나 검게 착색되는 정도인데요. 그러다가 조금 더 진행되면 차거나 시거나 단 음식에 시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치아 표면이 눈에 띄게 패이기 시작합니다. 말기로 가게 되면 통증이 심해지게 되고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릴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신경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충치 단계별 진행 과정과 영상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왼쪽에서부터 충치 1단계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씹는 면에 작은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거의 증상이 없고요. 여러 조건이 맞으면 정지의식으로도 멈출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더 진행되면 충치 2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범랑질을 뚫고 상아지레까지 충치균이 도달하게 됩니다. 3단계쯤 되면 이제 통증이 극심해지게 되고요. 신경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4단계가 되면 신경을 넘어서 치아 뿌리 끝에, 그러니까 치저골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잇몸 뼈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때에는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통증이 극심해졌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단계 범랑질 충치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통증은 거의 없고 충치의 치아의 가장 바깥층인 에나멜에만 충치가 있는 단계입니다. 2단계 상아질 충치이고요. 2단계에서는 차갑거나 단 음식에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레이나 주로 크라운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취수 괴사에 이르게 되는 3단계가 되면 뜨거운 것에 아프거나 가만히 있어도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주로 신경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4단계 식은단 영양에서는 통증이 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발치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 후에 임플란트나 브릿지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충치 진행 영상으로 통해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만약에 충치가 진행이 됐는데 별다른 치료 없이 통증이 사라졌다면 좀 괜찮아진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신경이 충치균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신경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이면 더 이상 신경은 더 기능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런 단계가 됐을 수 있기 때문에 치과를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시리다 말면 괜찮아졌나 보다 하고 지내긴 하는데요. 사실 치과는 통증이 좀 심해져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언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실 초기에는 대부분 통증이 없고 치아가 하얗게 변하거나 어금니, 홈이 검게 보이는 정도라 본인이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이러한 자각 증상 없어도 정기검진을 통해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린 증상은 치주염에 의한 것인지 충치에 의한 것인지 병원을 방문하셔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충치에 의한 시림이라면 일정한 자극에 항상 반복 재현되며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우상향으로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불편감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은 심지어 치아 심부인 신경까지 충치균에 감염되어 더 이상 감각이 없어진 상태에 이르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정기검진을 통해 확인하고 치료받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럼 단계별로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원장님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로 1단계 범랑질 충치에서는 정기검진을 통해서 관찰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면 레진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쉽게 수복이 가능합니다. 2단계는 이제 치료 범위가 그보다 좀 넓어졌기 때문에 레진보다는 간접 수복인 인레이나 크라운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3단계가 돼서 치수가 감염이 되면 신경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크라운이나 메니시로 수복하게 됩니다. 4단계가 되면 신경치료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네, 영상과 함께 만나봤는데요. 충치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알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시청자분들께서 레진, 인레이, 그리고 크라운 같은 보철 치료를 받게 되는 건데요. 각각 어떤 건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충치가 신내면에 확인이 되면 충치 부분을 삭제를 하고요. 레진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삭제한 부분을 메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광중압기라는 것으로 이렇게 중압을 하면 딱딱해지고, 이 경우는 인레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세라믹이나 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넓어진 충치를 채워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보다 더 범위가 넓어지면 치아를 많은 비율을 덮는 구조로 하게 되는데 미니시나 크라운을 이용해서 수복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치료를 받을 때는 입속을 자세히 보지 못하는데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치료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과 함께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텐데요.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이 신경치료를 한 사례인데요. 왼쪽의 사진을 보면 충치가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오른쪽 아래의 소구치의 충치인 경우인데요. 충치가 생긴 건 유관 검사에서 확인되진 않았지만 다른 치아보다 유독 어둡고 씹을 때 불편하다는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방사선 검사에서 인전면 충치로 확인이 되었고 신경까지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설명드린 사례입니다. 신경치료를 마친 사진이 바로 오른쪽 사진인데요. 아쉽게도 충치 제거 과정에서 신경이 감염된 것을 확인했고 신경치료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경치료 후에 다행히 증상 재발 없이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보신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의 증상, 치료 시기, 치료 이후의 관리에 따라 예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또 다음 사례를 사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우는 신경치료 후 발생한 합병증을 재치료를 통해서 극복한 사례입니다.
이 환자는 20년 전에 신경치료한 치아가 컨디션에 따라서 붓고 통증이 있어 내원하셨고, 기존의 근관 충전 물질을 무사히 제거하고 뿌리 끝에 달린 염증까지 무사히 기구가 도달하여 재신경 치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염증이 완벽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저희가 할 소임을 다 했으니 시간이 흐를수록 염증은 사라지고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신경 치료 종료 후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재발이나 완치를 관찰하게 됩니다. 네, 사진으로 만나봤고요. 다음 충치 사례도 함께 만나볼까요? 네, 이 경우는 그 오래된 아말감을 가지고 계셨던 환자분이신데요. 왼쪽에 그 사진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아말감 주변으로 작은 크랙 라인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크랙 라인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신경치료를 해서 발치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해보자고 환자분과 상의하고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증상에 비춰 판단했을 때 발치 가능성까지 있던 치아였지만 다행히 근관치료를 시행하였고 그 증상은 소실되었습니다. 염증 반응이 생기는지 저희 지금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증상 소멸되고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신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의 증상, 치료 시기, 치료 이후의 관리에 따라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사례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는 인전면 충치라고 부르는 사례인데요. 치아와 치아가 서로 이렇게 어깨를 맞대고 있는 면을 인전면이라고 부릅니다. 인전면의 충치가 이렇게 다발성으로 생기면 한 개 치아의 치료 범위가 국한되지 않고 이웃한 치아까지도 치료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신경과 많이 가까운 경우에 시술 후에 확인을 위해 방사선 사진을 찍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들이 바로 그 치료 전후의 방사선 사진들입니다. 충치 제거 과정에서 신경까지 도달되지는 않았지만 술전의 증상과 우식의 깊이에 따라 신경과 근접이 우려될 때 확인을 위해 방사선 사진을 꼭 남깁니다. 다음 방문 시에 환자분과 증상에 대해 상의해보고 신경치료를 해야 될지 아니면 치료를 종결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신경치료를 꼭 해야 하는 증거들이 확인되지 않으면 서둘러 하지는 않습니다. 섣부른 판단이 억울한 치아를 만들 수도 있고 되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을 합니다. 네, 사례를 통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신경치료 좀 많이 피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신경치료가 꼭 필요한 건지, 치료를 미루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경치료라는 단어 때문에 환자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신경을 치료해서 낫게 하는 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감염된 신경을 제거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학술적으로는 근관치료라고 부르고 있고요. 근관치료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치과에서 주된 치료의 범위는 발치였습니다. 근관치료를 하더라도 성공률이 낮았던 그런 시절에는 증상의 개선이 없어서 결국 발치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금 한국의 선생님들은 세계적 수준의 근관치료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발치를 하기 전에 신경치료라도 해서 살릴 수 있는 상황이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세균이 신경까지 침범하면 염증과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감염된 신경을 제거하지 않으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만약 치료를 미루게 되면 신경치료도 불가해져서 발치 후에 임플란트나 브릿지로 이어질 수 있고요. 치아 상실, 염증성 낭종, 턱뼈 감염 등과 더불어 전신 질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경치료는 치아를 살리기 위한 피하고 싶지만 필수적인 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신경치료가 좀 어느 정도 필수적이라는 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충치 치료를 하면 또 생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충치 한 번 생기면 계속 재발하는 건가요? 충치가 생기기 쉬운 습관이나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치료받은 그 부분이나 인접
한 부분에 재발할 수 있습니다. 네,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 이후의 관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중요한데요. 치료 이후에 주의할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딱딱한 음식을 즐기는 것은 치아 표면에 작은 스크래치를 만들 수도 있고요. 치아의 균열을 일으킴으로써 충치가 시작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시에 이갈이를 하거나 이악물기를 하는 습관 또한 치아의 과도한 마모를 초래할 수 있어서 충치균에 저항하는 범랑질층을 손상시킬 수 있기에 개선되어야 할 나쁜 습관입니다.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일이므로 스스로 조절하기 매우 어려우니 병원에서 진단받고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치료 전보다 효과적이고 꼼꼼한 양치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치아 배열이나 입속 환경을 고려해서 관리법과 도구들을 추천받을 수 있으니 치료받은 병원의 의료진에게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치료 이후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치료 이전의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충치 예방법이나 원장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자기 전에 양치질 하는 것을 제일 중요시 생각합니다. 하루 3번 꼬박꼬박 양치를 잘하면 좋겠지만 바쁜 현대인들이 놓치기 쉬운 것도 인정할 만하죠. 저 또한 그런데 최소한 잠자기 전에 침 분비량이 줄어들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는 양치를 가장 꼼꼼히 열심히 하고요. 저는 고불소 치약을 사용해서 충치균에 저항할 수 있는 치아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저 또한 증상이 별로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받으면서 검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이 알려주신 이 3가지 예방법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최진호 원장님과 함께 충치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충치가 단순한 질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삶의 질까지 떨어뜨린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아프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저희가 치과 정기검진으로 꼭 내 치아를 지키는 습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988 건강하게 삽시다. 이살리는 치과 의사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